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깨부시기 시간이죠. 최근 장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의 그 흐름들이 좀 안정화된다. 뭐 20위가 양적 완화 축소되면은 양적 완화하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러지만은 국내 시장은 상당히 그 최근에 변동성을 좀 높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가 과연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좀 봐야 되느냐. 바로 그 증시 깨부시기 시간에서요. 지수를 깨보시고 또 종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특히 혼란스러운 이번 그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해법을 좀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 증시 깨부시기 시간에서 우리가 지수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현재 깨부시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핵심 포인트. 최근에 우리나라 장세를 보시면은 가장 크게 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유가라는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면서 최근에 석유화학재라든가 철강, 화학주의 주가를 상당히 크게 대밀리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가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환율에 가장 영향을 줬던 부분이 바로 양적 완화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특히 그 일본 중앙정부 쪽에서 최근에 그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주가에 어떤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 이 시비가 과연 주가에 또 양적 완화를 하게 됐을 경우에 달러나 또 이런 대외 요인에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우리가 삼아가는 이러한 그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부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일단 우리 이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양적 완화 축소 부분이 과연 현재 그 미국이 나타나고 나서 그다음 양적 완화를 하는 국가 20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나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유가적인 측면들이 과연 어떤 그 현재 그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이거 업황, 경기 회복 또는 그 업종별로 종목에 좋지 않다는 측면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업종, 종목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이 그 흔들리는 장세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종목 깨부시기에서 이제는 유망업종 과연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냐. 최근에 조선주냐, 낙폭과대주냐 아니면 IT 또는 수출 관련주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향후 성장 유망 업종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그 종목들을 약간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서 성공 투자의 길로 저희가 가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가장 그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그 유동성 정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왜 유동성 정책이 가장 중요하냐면 미국이 건 6년이죠. 6년 동안 바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요. 상당히 그 미국의 그 경기 회복을 상당히 풀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결국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커졌던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우리가 그 봤을 때 2014년도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경기 회복을 했다는 부분이 일본과 20위까지도 이것을 미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아마 경기 그 활성화 부분이 바로 유동성 정책으로 각국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러한 유동성 정책의 어떤 그 활성화 부분이 계속 국가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미국은 유동성 정책으로 이제 끊게 됩니다. 미국은 연준의 그 양적 완화 그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그 FOMC에서 양적 완화 이제 그 종결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현재 그 미국 경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냐면 돈을 풀어서 막 그 물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펌프.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미국이 이제는 우리가 물 뿌린 거 이제 그거는 좀 해소하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미국만의 잔치다 이걸 볼 수 있죠. 이런 양적 완화 종교를 선언하는데 이것은 미국만의 어떤 그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가 됨으로써 이제 상당히 이것이 이제 전 세계 국가에 많이 미쳤던 부분이고 우리나라 주가도 상당히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죠. 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흔들렸던 부분인데 그 컨시더러블 타임을 내년도 2분기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러한 그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그 부분에서 축소된 부분이지만 2015년도에 갔을 때 과연 미국이 이번 10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뭐 계속적인 축소보다는 이제 유동성 확대를 안 하겠다는 이런 정부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종결 선언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현재 유동성 위기 이후에 GDP의 25% 정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급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상당히 통화 확장적 그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푸니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게 글로벌 시장의 증시의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됐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주가가 올라가고 ECB 주가 올라가고 일본도 BOJ에서 돈을 풀면서 상당히 주가적인 측면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됐죠. 우리도 1년을 이렇게 높게 보시면은요. 1년 우리는 상당히 이 박스권에서 좀 하단에 와 있는데 상당히 옛날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특징인데 어쨌든 양적 완화 이후에 이제 축소죠. 미국의 양적 완화 종결 이후에 어떤 이런 두려움. 이제 미국이 끝났는데 미국이 끝나면 일련의 정책이 이제 그 금리 인상으로 가겠죠. 금리 인상. 그래서 이 금리 인상 부분과 그렇다면은 미국이 그동안 돈을 풀어가지고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 좋은데 돈을 풀어가지고 그 역할론을 어쨌든 미국만의 잔치지만 해줬는데 그러면 양적 완화 종결되고 만약 금리 인상되면 세계의 어떤 그 국가들의 그 변화를 상당히 주지 않겠냐. 이렇게 불확실성이 현재 그 두려움이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2015년도에 가면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4년도 10월에 끝날 때까지는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변동성을 주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서서히 내년도 2015년도에 그 우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됐다. 그럼 그 다음은 금리 인상. 그 다음은 그러면 다른 나라는 바로 ECB는 양적 완화를 확대를 하게 되겠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돈 더 풀었다 나라 절단 난다. 그러지만은 또 주변에 유가 인하라든가 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돈을 좀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미국의 연준에서 양적 완화 종결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내년도를 대비해야 된다면 내년도에 각국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환율을 우리가 잡아가려는 겁니다. 환율. 이 양적 완화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환율과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일에 이제 환율이 우리한테 이제 불리한 부분이 이겁니다. 최근에 그 엔저가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했잖아요. 그러면 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 이런 양적 완화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이 지금 우리한테 그 엔저 현상은 상당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그 내년도에 만약 엔저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 달러 강세. 이거를 우리가 도출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본다 이거. 왜냐면 우리 요번에 그 엔저 때문에 수출 관련주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이제 뭐 동조화 한다 그래서 조금 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동안에 엔저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안 되느니 뭐 일본 도요타가 더 판매가 잘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것을 좀 어느 정도 극복을 동조화 현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과연 내년도에 달러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신흥국의 주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거시적인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양적 완화 종결은 미국만의 잔치지만은 이것이 다른 나라의 파급을 어떻게 미끄느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인상이 남았겠고요. 나머지 나라는 미국 돈 푸니까 잘 되더라. 우리도 돈 풀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플레이션 악몽에 상당히 휩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물가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는요. 근데 월급 같은 거 보세요. 10년 전이나 지금. 물가도 명품이나 좀 많이 올랐죠. 뭐 안 오른 거를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면 상당히 물가가 안 오르는 상태예요. 그 알바 그 임금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일본 애들이 돈을 풀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요. 유럽 애들도 이제 ECB 애들도 돈을 풀어서 주가 상승에 어떤 경기 상승의 역할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왜냐면, 현재 주요 중앙은행의 어떤 자산 증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돈을 풀었을 때의 주가 상관관계를 봐서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도 마찬가지고, 특히 ECB도 이제 돈을 풀자. 물론, 독일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러한 주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등식이 현재 나오잖아요. 보세요. 돈을 푸니까, 돈을 푸니까 주가가 상승하더라. 이런 논리가 우리한테,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미국이 역할론을 이제 끝냈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연준에서 이제 벼어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ECB나 BOJ나, 이 역할론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왜냐면, 미국은 이제 자기 할 일이 다 하고 이제 뭐냐면 우리한테 악재만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가 어떤 변화로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렇다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ECB라든가 또는 BOJ, 바로 일본의 중앙정부, 이 부분에서 역할이 과연 돈을 풀어서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은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국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현재 EU라는 연합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각기 자기들만의 이 성격이 강해요. 독일은 독일대로 강하고요. 또 못 사는 나라는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익 추구가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는 게 유럽이에요. 유럽.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번 얘기했잖아요. 모든 전쟁의 발단은 EU에서 나왔다. 유럽 쪽에서. 그만큼 거기에 각기 다른 민족들이 모이면서 이해관계가 가장 상충된 데가 여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수화가 좀 부각이 되지만 결국 ECB도 돈을 풀 거예요. 풀기는요. 과연 얼마만큼 푸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돈을 풀었을 때 과연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는 이 시간대 환율이라는 거예요. 환율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제가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죠? 안 좋다 그랬잖아요. 신흥국의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안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BOJ,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상당히 저는 아베노믹스도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 돈 풀었더니 돈 푼 만큼 내가 100원을 풀면은 1의 효과가, 승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0.5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실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비세를 갖다가 내년도에 연장을 한다 해서 뭐 중의원 해산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과연 BOJ가 지금까지 돈을 풀었는데 풀어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 철회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아베노믹스는 실패다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끌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끌고 가려면 또 뭐예요?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양적 하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세부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겠고요. 엔화가 초약세를 보였을 때 2013년에 글로벌 증시는 뭐 상당히 미국이나 중국은 괜찮았어요. 일본도 괜찮았고요. 어디만 안 좋냐? 우리나라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샌드위치론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증시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시간대 우리가 양적 완화와 양적 완화 축소를 가지고 환율을 논하냐면 환율이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에 상당한 명암을 엇갈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엔저 때문에, 어떨 때는 달러 강세 때문에 돈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나마 원화 약세를 묵인하고 일본 엔화와 동조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니들 계속 평가 절하면 우리도 평가 절하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수출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요새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현재 그렇다면 2015년대 글로벌 통화 정책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 볼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니까 이것이 나옵니다. 이게 좀 약간 부담스러워요. 달러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이 달러 강세가 왜 그 전환될 가능성이 높느냐 이렇게 볼 때 6년 동안 그 미국은 공격적인 유동성 확장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달러 약세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신흥국,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달러 약세 국면원 때는 왜냐면 현재 뭐 그나마 이제 그 이런 그 위험 자산 쪽으로 갔었고 달러가 강세되면 어떤 현상이 나요? 달러 강세가 되면 막 원자재가 하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왜냐면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원자재를 사지 않고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국가에도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만일에 지금 현재 미국이 이번에 빠진단 말이에요. 10월 달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또 풀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볼 때 아까 제가 ECB와 BOJ라 그랬어요. 그래서 확장적인 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ECB로서는 지금 디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유럽 쪽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뭐냐면 미국 보니까 돈 풀어서 나라 좀 좋아지더라. 일본 보니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고 물론 그 소비자 심리 지표는 예상보다 안 좋았지만은 이거 괜찮더라. 그럼 미국에 그 유럽에서도 뭐예요? 우리도 돈 풀자거든요. 어쨌든 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도요. 그러면 확정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도 쓸 수 있느냐 볼 때 요새 이제 그 좀 이따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그 나라의 그 흐름을 봤을 때요. 지금 얘네들이 확정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느냐, 뭐 룸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현재 뭐 원유 수입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축소가 될 수가 있어요. 유가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부 지출의 어떤 그 비용 부담 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그 빈틈을 이용해서 유가를 갖다가 일본은 통화 정책으로 추가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도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물론 차트도 봐야 되고 뭐 수급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연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볼 땐 환율이라고 봐요. 환율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냐. 우리나라 그 주가 흐름을 볼 때. 물론 그 환율 요소가 뭐 똑같은 A라는 수치를 갖고도 어떨 땐 또 다르게 다 반영이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러한 그 글로벌 통화 정책 부분이 그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쳤을 때 특히 이제 가장 뭐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요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에 어떤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는 실은 달러가 좀 약세가 됐으면 했는데 걔네들이 남은 게 미국에서는 달러 금리 인상이 남았어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달러 강세되면 금리 인상하게 되면 돈들이 또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책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ECB라든가 그 미국의 역할은 뭐냐면 6년 동안 공격적인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양적 완화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요. 그럼 할 때는 어디예요? 바로 현재 돈을 풀 수 있는 데는 ECB나 BOJ인데 BOJ는 조금 더 할 수 있겠고 ECB도 이제 푼다 그랬으니까 풀겠죠. 우리도 이제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돈을 풀었을 때 미국이 6년 동안 돈을 풀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달러가 약세였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돈 안 풀어요. 우린 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잘 됐으니까 돈을 환수하겠다는 건데 그게 그 이후에 그 주변 국가 연합 ECB 그 유럽 EU 연합하고 그 바로 일본 그다음에 선진국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약간의 돈을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확정적인 통화 정책은 결국 2015년에 달러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예요, 저도. 이렇게 좀 보면은요, 이것이 상당히 딜레마라고 느낀 게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달러가 과연 강세냐 약세냐 이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를 해왔는데 만일에 이러한 그 쉽게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돈을 푸니까 달러가 약세였어요. 근데 이제 안 풀어요. 근데 주변 국가들이 돈을 풀어요. 그럼 뭐예요? EU 주가의 그 유로화는 약세가 될 수 있고 엔화도 난해가 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변화를 2015년도에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그 주시하고 그걸 갖다가 주목하고 분석하고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과연 어떻게 변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제는 환율을 체크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가 강세가 나타날 때 신흥국가의 주가들은 과연 어땠느냐 볼 때 일반론적으로 그림을 보신다면은 바로 MSCI 그 신흥시장의 지수 여기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여기 부분 완전히 반대잖아요. 달러 강세, 주가 상승, 달러 약세. 이게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상당히. 달러 강세되면 주가가 약세되고, 달러 약세하면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나라 그 MSCI 그 신흥지수의 어떤 비교를 해볼 때 그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에 대한 현재 그 흐름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약간 강세 국면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시장에 접목을 좀 시켜야 된다. 그만큼 제가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하자는 부분은 뭐냐면 환율이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율을 보면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환율도 어떤 때는 그 주가에 영향을 주고 어떤 때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 상대 강도가 있어요. 그 상대 강도 시간.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 언제쯤 이런 것이 빨리빨리 반영되나 이것을 봐야 돼요. 최근 환율이 뭐 워낙 절하가 돼도 주가는 큰게 변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상대적으로 어떤 대응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달러가 어떻게 보냐는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요새 아주 참 그 서민들은 좋습니다. 뭐 기름값이 이제 뭐 1,500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리터당. 근데 지금 원유 시장에 하락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원유 시장이 웬 치킨 게임 얘기가 나와요. 예?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원유 시장이 안 좋은 거지, 유가가 하락하는 거지, 치킨 게임 얘기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음모론이 참 뭐 하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은 음모론 얘기가 나와요. 음모론이 어떻다. 근데 지금 유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가 하락이 되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 이런 조선 업종, 화학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까지도 이런 부분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유 시장의 어떤 그 치킨 게임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급락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 급락의 원인은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지만은 이제 미국과 오페크 바로 회원국 간의 시장 점유율의 어떤 경쟁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중동만이 그동안에 원유를 가지고 느렸던 부분인데 이제 이 유가 부분이 그 중동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 그다음 뭐냐면 미국도 있어. 셰일가스, 세일오일이요. 그죠? 미국도 있어요. 그 옛날에 중동만이 그 유가를 갖고 팔면서 그 감산하고 증산하면서 그 가격 조정을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끼어들고요. 그다음 미국이 셰일가스 오일 갖고 지금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원유에 대한 어떤 입지 부분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니까 중동에서도 이런 오페크 회원들 간에 어떤 이 그 시장 점유율을 갖기 위한 점유율 경쟁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요. 내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옛날에는 중동만 들어왔는데 러시아 들어오죠. 또 러시아는 또 미국과 이해관계 있죠. 미국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유 그러면 셰일가스 세일 오일로 우리가 자체 충당하는 데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저거 미국 얘들 죽여야 되겠다. 장사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원가예요, 원가.
야, 니들 세일가스 만드는데 얼마까지만 하면 돈 남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BEP.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로는 뭐 80불이 손익분기점이다. 또 어떤 그 얘기로는 60불이다. 50불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 이 생산하는 업자들이 미국에서 뭐 내가 BEP가 60불이다. 내가 60불에 팔아야지만 내가 똔똔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상 팔면 돈을 버는데.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나는 뭐 회사는 절단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오페크 특히 이제 그 이런 중동 쪽에서 감산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상당히 지금 그래서 어떤 오페크 회원 간의 이해가 상충하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또 하나의 또 얘기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러시아도 지금 현재 유가 하락에 그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유가 급락의 원인은 내부적인 얘기는 이거지만은 오페크와 미국과의 어떤 시장 조율의 경쟁이 들어왔다. 시일가스 부분하고 또 오페크 회원국가 간의 이해가 상충이 되고 있어요. 사우디나 친미 쪽하고 또 저 반미 쪽하고의 어떤 현재 이해관계 분이 상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오페크 회원도 비회원도 있어요. 저쪽에 어디 있어요?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도 유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 쪽하고 반대잖아요. 미국과 적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입장 차이가 나면서 과거엔 중동의 입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는 유가가 여기저기 그 만들고 또 대체품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게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지금요. 얘네들은 이제 보니까 그 2015년도에도 예산을 잡을 때 100달러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 유가가 100달러가 돼야지만은 세입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세출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락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겠죠. 6.7%의 GDP에 이르니까 대단히 큰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이 바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보존 자원의 어떤 수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력보다는. 물론 이제 뭐 항공우주는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배경에는 이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인가요? 그쪽 그 경쟁. 그래서 지금 뭐 그 러시아에서는 유럽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상당히. 또 미국과도 그러고 서로 이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유가 하락을 만드니까 러시아가 먼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니들 손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모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경제 논리에서 공급이 많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맞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감산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뭐냐면 여기서도 또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유가 하락이 나타나면은 또 원자재 가격의 그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 달러가 또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달러가 제일 낫다. 아까 제가 그 돈 풀었을 때, BOJ 그 22가 돈 풀었을 때 왜 달러 강세가 되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만일 이 원자재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나타난다면은 이것은 바로 또다시 달러가 강세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큰 요인이라고 봐요, 나중에. 물론 이제 제가 막판에 또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이런 요인 때문에 상당히 그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20이나 그 BOJ가 추가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압력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가 급락이라면서요. 얘네들은 이제 빨리 이거 유가가 급락을 하면 이거 디플레이션. 안 그래도 유럽 쪽은 디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디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물가는 계속 하락하면서 저성장으로 가니까 이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빨리 그 탈피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유가가 하락해 버렸잖아요. 그럼 유럽 쪽도 또 물가가 또 하락이 된다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가의 어떤 그 확장적인 정책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유로존 경제 현재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일본 유가 하락으로 해서 이제 그 하락이 되니까 에너지 수입 부분이 감소되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래서 추가 부양이 어떤 그 기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돈을 푼다는 거예요. 돈을 풀면 또 달러 강세에 어떤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볼 때 유가 하락은 이런 그 수요를 촉발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가처분 소동을 높일 수 있어요. 지나서 보면요. 또 우리나라는 수출이 좋아져요. 제조업들. 돈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조선업종은 이거 LNG선 갖다 특히 그 유가 관련된 부분에 장치 산업을 수주를 못 한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바로 소비를 갖다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요번에 금요일 날이에요. 사이버 먼데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미국이 요번에 엄청난 일시적으로 다운해서 팔면서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현재 그 소비 사이클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는 유가 급락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요, 우리나라 경기를 봤을 때는 국내 경기 회복에 시차를 두고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나쁘게 보자.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고요. 미국 가계 그 소비의 지출이 증가되면서 이런 그 소비 지출의 비중이 에너지 관련 비중이 축소가 되면 뭐예요? 돈이 또 돈다는 거 아니에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미국은요, 미국 경제는 내수 경제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은 뭐냐면 지갑만 열면 돼요. 미국은 지갑 열면 소비자 심리 지표가 팍 올라가 버려요. 굉장히. 그래서 미국에서 요번에 그 영향을 봤을 때 이런 그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미국 쪽에서 나타나면 이것은 뭐냐면 경제 지표가 호전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 지표 호전. 그리고 제조업 경기, 소비 경기,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수출이잖아요. 교육 조건이 제일 좋은 거죠. 유가 하락하면. 물론 이제 업종별로 명함은 있어요. 업종별로 제가 볼 때는 수출 관련주, IT나 자동차는 상당히 좋겠죠. 근데 이제 조선업종이 요새 비중이 뭐냐면 배 파는 건데 원유선이라든가 해저 탐사 채찍거리 이런 것이 이제 유가 관련된 건데, 유가가 하락하면 BEP 안 맞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 업종별로. 그래서 교육 조건이 개선되고 해서 내년 2분기가 되면은 국내 그 제조업 사이클에 반등 모멘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 하락이 주가를 하락하게 한다, 이런 논리 부분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그렇게 반영은 될 수 있지만은요,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단기 악재지만 중기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가면은 2분기 정도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분간은 이런 에너지 관련 업종들한테 별로 좋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정제 마진이 좋다 하더라도요, 현재 유가 하락이 됐을 경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수요가 내중에 증가가 돼요. 지금은 악재라고 볼 수 있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상당히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유가 하락하면 우리나라도 수입 금액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돈도 풀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상당히 주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조금 지나면 이것도 또한 안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전략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이죠. 실적이 좋은 거는 주가가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 방향성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제가 아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BOJ라든가 바로 22분에서 어떤 양적 완화를 한다는 부분에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에 따라서 신흥국의 주가에 변동성을 주고 있다. 다만 2015년도에 현재 만일 ECB가 돈을 풀었을 경우 ECB 대비, 유럽 대비 달러는 강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나라 원화 대비 또 강세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면서 달러 강세로 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주가들의 업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거시적인 시각과 미시적인 걸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워놓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력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 매매 전략의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는 아주 소폭씩 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폭씩. 빠질 때는 이때 뭐 엔저라던가 양적 완화 축소 미국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가는 여기서 아주 급락을 했어요. 여기서요. 상당히 그죠? 근데 오를 때나 이렇게 됐고 아주 주가의 상승폭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현실이에요. 여기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세워야지. 만일 여기가 주가가 급등장이 아닌데 급등장에 맞게끔 매매 전략을 세우면 항상 팡팡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시장은 옳다고 보고요. 시장에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트렌드를 갖다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 코스피 시장을 볼 때, 주가가 그동안 하락했고, 오르지만은 이렇게 그 롤링을 주는데, 이 롤링이 여러분들이 아마 기분 되게 주가가 팍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 몇몇 종목 빼고는요.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중에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롤링 해가지고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빵빵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면 좋죠. 그때 가서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 안도하는 거는 지금 시장이 그동안에 하락이 컸었는데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고, 낙폭가 되죠. 무조건 올 베팅 한다. 올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흔들어 놓기 때문에 못 견딘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흔들 때가 더 힘들어요. 제 경험상. 올라갈 것 같아 쫓아가서 확 밀어버리겠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급등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장세는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도 운봉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좀 세밀하게 보신다면은 요런 파동을 갖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주가가 보면 이렇게 상단에 가니까 밀리더라. 하단에 가니까 올라더라. 이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다시 주가가 12월 첫날 이렇게 주가가 밀렸지만은 또 하단에 왔다는 거예요. 하단에. 여기에 맞게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지. 이 환경에 맞게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눈높이를 갖다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런 장에서 이런 전략을 세워버리면은 상당히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 또 거기서 실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는 이 장, 다만 요번에 61선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주가가 급등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급락은 없다고 볼 때 이런 장에 맞게끔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 전략을 하냐 볼 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21선 이평,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깨버리면 이제 우리 추세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창이 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21선 이평을 과연 계속 잡아갈 것이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 요 하단에서 어떤 대응인데, 저는 상승 쪽 거기서 찍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응을 하겠고요. 지금 유가라는 복병이 나왔고, 과거엔 제가 초이노믹스, 증권, 보험주를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저는 차라리 경기 관련주를 봐라.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엔저에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현재 조선 철강, 이것은 유가와 관련이 상당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 심리가. 유가 하락되니까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제조업, 전기자동차나 전기전자, 자동차 쪽에 당분간 유가 하락과 달러 원화 약세에 맞물리면서 실적이라든가 향후 성장성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도 이쪽에 눈을 좀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전기전자, 물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좀 그래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흐름을 좀 봐야 되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지만 그것이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바로 성장성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분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연말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IT 업종하고, 그 다음 자동차 업종은 엔저, 예, 우리가 맞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맞대응을 하자. 정부에서 니들 자꾸만 보면 니들가 쫓아간다. 똑같이 한다. 그래서 자동차를 하잖아요. 그 다음 유가 하락하니까 운송업종. 아직은 제가 아까 헤게모니 정책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바로 저기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행업종.
비행기값 하락하고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해야 돼요. 장이 변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무조건 2,000포인트, 5,000포인트 갑니다. 뭐 저는 정말로요. 요번 장이 여기에 그 파장이 지나면은 한번 고점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드는 거예요. 시간. 변수가 많으니까. 다만 지금 뭐냐면 장상하게 맞는 전략을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조금 어렵지만은 이런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시장의 맥을 잡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수 깨부시기 시간이었습니다. 예.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입니다. 참 시장은 변동성은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숙제, 영원한 숙제, 과연 또 어떤 종목에 우리가 또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그 숙제고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한 이것은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고 탐구하고 찾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이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산업의 변화. 과거에 제3의 IT 혁명이라던가 이런 레볼루션 하면서 혁명에 대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굴뚝 산업은 계속 유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지만 세계는 분명, 새로운 어떤 산업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또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인터넷 기업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는 부분.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의 변화가 뭐냐면 여기서 꼭 유선도 있겠죠. 그동안 유선 쪽에 많았단 말이에요. 유선. 근데 이제는 무선 쪽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바일 뱅킹, 모바일 쪽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현재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런 그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투자 전략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큰 흐름, 환율과 이런 부분에서 IT나 자동차, 운송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업종을 좀 깊게 좀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인터넷 기업의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까 유선과 무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모바일 기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그 모바일 여러분들 핸드폰, 모바일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인터넷 기업의 환경이 상당히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엄청나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저도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집에서 PC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일반인들도 근데 그 과거에 이제 PC를 안 썼던 사람도 스마트폰을 하니까 거기서 또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매도 하고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제 인터넷 쇼핑도 해서 살 수도 있고 거기서 티켓팅도 할 수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가면 우리가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환호하면서 그 당시 제2의 혁명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반도체. 그게 하드 쪽이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한다고. 근데 최근에 뭐예요? 소프트 쪽의 진화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그런 쪽의 변화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의 그 표준이 구글하고 페이스북이에요. 이 서비스 기업들이 엄청난 약진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 그만큼 산업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변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익이 나게 된다면 상당히 기대가 좋아지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나라 스마트 보급률이 90%예요. 스마트폰. 그걸 들어가서 다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모바일 쪽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인도라던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나라는 90%를 상회하는 부분인데 지금 인도 남미 쪽에서 현재 상당히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 쪽에서요. 인도라던가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긍정적 흐름으로 변하게 되는데 뭐냐면 그 모바일 시장이 이것 때문에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신 분은 눈치 빠르신 분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90% 어떤 포화 상태도 중국이 있죠. 인도, 남미 이런 쪽에서 이제 스마트 보급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소프트웨어 이런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된 기업들 있잖아요. 쉽게 우리가 본다면.
이런 업종들의 주가에 대한 기대가 높게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모바일이 상당히 국가별이나 서비스별로서 그 현재 1위 기업으로 지배력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부분이었지만요. 그래서 현재 모바일 플랫폼의 어떤 수익 모델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뭐 전자지갑이니 이제 카카오톡을 하면서 라인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판매 수익 수술이 나와요. 예를 들면 게임 센터 오픈하죠. 광고 모델, 커머스 콘텐츠 제공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수익 모델을 계속적으로 창출한다. 이렇게 좀 보여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2015년도에 가면 여러분들 그 다음 뭐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다음 카카오니까 라인이라던가 이런 쪽에 그 인터넷 뱅킹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물건도 사고 아마 직접 사고 더 발전된 흐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현재 그 발전 흐름이 상당히 그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라인과 더불어서 카카오톡의 그 평가가 새롭게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봤을 때 뭐 라인이 81달러면은 페이스북이 155억 달러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155달러, 우리나라는 64달러 카카오톡.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재평가될 때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 스토리는 계속적으로 그 현재 유효하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 라인이 들어간 거 보세요. 일본도 아직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많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성장 스토리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수익 모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다음 카카오 네이버 쪽에서 어떤 모바일의 어떤 새로운 혁명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볼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바일 결제에서 오프라인 또 온라인 또 omni 채널 뭐 클라우드 게임 뭐 게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하면서 새로운 어떤 성장 스토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시장은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변하고 있고 과연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우리가 찾을 때 과연 어디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동안 삼성전자라는 부분에서 시장 지배력 바로 스마트폰을 뒀는데 샤오미가 나오면서 저가폰 우리한테 안 되잖아요. 지금요. 새로운 뭔가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지금 뭐 저는 자동차 업종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 엔저 때문에 좀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볼 때 우리가 일본에 들어갔다는 거. 네이버가 들어갔잖아요. 라인이. 미국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 야후 들어와서 야후 죽수고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참 이런 쪽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한국 문화라든가 최근에 뭐 우리 그 가수라든가 뭐 우리나라 그 드라마 그러니까 지식산업 쪽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머리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라인이나 그 카카오톡의 어떤 평가가 새롭게 된다면은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볼 때 다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또 최근에 게임도 보세요. 웹젠 같은 거 봐요. 컴투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것도 모바일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발굴해야 돼요. 또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 배워서 이제 원격 진료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씩 분석해서 찾아나가고 또 전자지갑이 많이 늘어나면은 뭐 KG 이니시스도 다음 카카오가 나오면서 별로 안 좋다 그러지만 결국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런 어떤 성장성 부분이 나타나고 인터파크도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향후 성장성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 증시 깨보시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달러와 그다음에 환율, 유가, 그리고 이제 업황의 변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투자 전략. 제가 왜 IT나 자동차
수출 관련주를 봐야 되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업황의 변화가 어떻게 지금 시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보시면서 거기서 또 분석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또 2월원 장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ye.